예, 저희가 개편 첫날을 맞아서 특별히 누구를 모실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에서 4월 증시로 넘어가는 동안에 증시 분위기를 미리 예견하고 또 놀라운 전망을 해주셨던 분을 모셔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이분께 연락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신한금융투자 위탁운용총괄 이선혁 부서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른 아침에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예. 저도 이제 센터장님께서 하셨던 방송들이나 또 뭐 유튜브 영상들 예, 많이 봤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서 저도 질문을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도 4월 증시에 대해서는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뭐 3,400까지도 코스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센터장님의 시각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우선 저는 4월장보다도 이제 2분기죠. 전체적으로 4, 5, 6인데 이번 2분기에는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호재, 이제 악재 이렇게 나눠서 시장을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3,100선이 좀 넘은 상황에서 재미있는 게 지난번에 직전 고점이었었던 3,200선에 있었을 때는 그 지수를 두고 뭐 단순 과열을 넘어서 버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었는데 실제 지금 장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실적 장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도 실적이 9조가 넘었고 그만큼 실적이 가만히 돼서 올라온 지수가 3,100대입니다. 그러면 불과 얼마 안 지났고 그리고 지금 전고점을 앞두고 있는데 실적 장세란 얘기는 지금 지수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대형주들도 역시도 직전 고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동반했기 때문에 과열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재밸류에이션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지수가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생각보다 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금리 이슈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과 관련한 불편한 부분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실적 장세라는 이름을 달고 기업들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 전망치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으면 그 전망치만큼 또 실적은 또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뭐 다소간의 굴곡은 있겠지만 또 뭐 지난해만큼 빠른 상승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2분기에는 4, 5, 6월 때는 전고점을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수 이상으로도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 전고점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설명 중간에 그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역시 3월과 그리고 4월 증시를 맞는 태도나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충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단순히 그냥 미국의 유동성이 넘쳐나고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국내 주식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들어오는 것인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10거래일 좀 보면 한 8거래일 연속 연속은 아니지만 8개월 정도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기존에 있던 1, 2월 달에 비해서 기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익이 좋아지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인데 우리의 수출 비중이 제일 큰 나라가 중국과 미국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이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제 회복 속도가 제일 빠른 국가가 어디냐 보면 일단 백신도 제일 많이 맞았고 거기다 재정 정책도 굉장히 강하게 썼던 미국과 또 코로나에 대해서 통제를 굉장히 강화했던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제일 빠른데 제일 빠르게 되면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됩니다.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기에서 G2의 빠른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를 한국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게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서 늘어나는 기업 이익에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원화라고 생각되는데 뭐 최근에 일부 이제 분석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이런 국가들이 너무 재정하고 백신을 빨리 맞다 보니 달러 강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으셨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지역만 좋아지면 원화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즉 우리가 원화가 강세냐 아니냐는 우리 수출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여부에 달린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 즉 내수하고는 연관이 좀 적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렇다고 본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G2 경기가 좋아지면서, 즉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가장 큰 수혜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게 가장 클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최근에 우려가 됐었던 원화 약세 또는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도 저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뭐 환율도 보고 수급도 보고 하지만 센터장님께서는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포인트를 뒀을 때 외국인들이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그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장기 10년물 국채금리였었는데 네. 사실 뭐 코로나19 수준과 비교를 하자면 여전히 저점이지만 문제는 속도였지 않습니까? 예. 시장이 이제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속도가 올라오면서 1.6, 1.7을 가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건데, 만약에 여기서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이걸 이제 받아들일 체력이, 그리고 코어 근육이 다시 생겼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한번 시장을 좀 억누르는 요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 2%를 가느냐 아니냐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미국채 10년물이 오른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그 이전에 있었던 지난 30년간의 지수 상승 구간, 즉 대세 상승 구간에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네. 즉 미 국채 금리는 상승할 때 아무래도 지수도 상승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라고 판단이 돼요. 결국 이 속도라는 게 뭐냐면 경기 회복 속도보다 더 빠른 국채금리의 상승은 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1, 2, 3월 달에 있었던 미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경기의 빠른 회복을 반영하기도 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시적인 요인이 많이 가만히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소 시장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과하게 반영했다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적으로 아시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3월 정도가 되면 통상적으로 미 국채를 제일 많이 사주던 일본이 발을 뺍니다. 네. 일본은 3월 결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미 국채를 팔아서 오히려 자국으로 송금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수급 주체가 없어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당연히 국채 상승률이 되고 경기 회복세가 빨라진다고 하니 미 국채 시장에서 손절매가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여기에 맞춰서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정책까지 놓여지면서 그러면 국채 시장에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거 아니냐 우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LR이라고 불리는 그 제도가 있었죠. 그것도 폐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럼 은행들이 국채를 쏟아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기 회복세는 빠르고 물량은 늘어나는데 받아줄 사람은 팔고 있고 일본이죠. 이러다 보니까 미 국채 상승이 더 가파르게 올랐고, 이를 너무 경기 회복에 대한 또는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과대 해석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경기 회복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미국의 국채 상승률이 문제가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을 보시는데 실제 지수를 망가뜨릴 때는 10년물이 오르는 게 아니라 2년물이 오를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미 국채 10년물은 경기를 반영을 하고 미국채 2년물은 통화정책을 반영합니다. 네. 현재 이 시장의 가장 큰 불편함은 이렇게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면 연준이 통화정책을, 즉 테이퍼링을 좀 더 빨리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네. 또는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 아니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번에 미 국채 10년물이 오를 때 2년물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라면 아주 위험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도 미국채 10년물이 많이 오른다에 초점을 맞추실 게 아니라 크게 두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경기 회복 속도가 그보다 더 빠르면 되는 게 첫 번째인데, 말씀드린 대로 역으로 생각했었을 때 경기보다 더 빠른 금리 상승세라면 문제가 될 것이고, 동시에 그로 인해서 미국채 2년물이 갑자기 급하게 올라와서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변경 가능이 있을 때 사실 우려가 되는 거지,
단순히 2%가 넘었다 아니면 여기서 더 오른다라고 지수에 불편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완만하게 오르는 구간이라면 경기 회복세를 반영을 해서 지수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시장에서도 어떤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어떤 절대값에 대한 부담감이라기보다는 그 속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이 짓눌려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연준에서도 변화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좀 2달 동안, 3달 동안 이렇게 짓눌려 있었던 건데 2년물 금리를 보면 그거에 연준에 대한 스탠스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우리도 10년물 국채뿐만 아니라 단기 국채 흐름들까지도 그래서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전 수준의 그런 부담감은 좀 덜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한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는 참 방송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반감이 좀 있습니다만은 공매도가 5월 3일에 부분 재개되면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또 시장의 방향성 얼마나 영향 갈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공매도가 뭐 시장에 불편한 이슈인 것만은 분명하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도 외국인 기관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쯤 똑같이 이제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면 사실 이런 불만들이 좀 덜 하셨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렇게 감안하면 사실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조금 더 유리하게 이렇게 조성된 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본다라면 분명히 이전보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공매도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바꾼 사례는 없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공매도라는 게 말 그대로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종목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건데 사실 상승세에 베팅하는 것보다 하락세에 베팅하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내려갈 종목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하락에 베팅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오히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외국이나 기관의 어떤 공매도가 굉장히 크게 활개를 치고 이로 인해서 그 관련 종목들이 어려워진다라면 그 종목이 내가 생각했던 거 뭔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조금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다른 계기로 한번 삼아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들고요. 뭐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이외에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게 우선적으로 방향을 바꾼 적이 없다는 게 첫 번째긴 하지만 두 번째는 이전만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2, 3년 동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펀드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세가 그만큼 위축이 됐고 특히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헤지펀드들 아니면 롱숏 펀드들의 세력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만큼 롱숏 또는 흔히 얘기하는 그 숏을 칠 수 있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게임스탑과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건 뭐냐면 정말 불편한 공매도를 했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세력화돼서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 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함부로 공매도를 하지 말아야 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과연 할 수 있을 거냐? 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일 한두 종목 한다고 했다가 정말 개인하고 다시 이렇게 크게 세력 간의 다툼이 일어나서 개인들이 뭐 게임스탑처럼 승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전만큼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공매도를 조심하지 않을까. 따라서 부분 재개가 된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전보다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훨씬 더 신중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우려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라든가 기관의 어떤 큰 추세에는 흐름을 바꾸는 요인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개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커뮤니티가 유튜브로 모이다 보니까 네. 진짜 게임스탑과 같은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국내에서도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겠죠. 때문에 공매도로 인해서
예전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방향 자체가 바뀐 적은 없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도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이슈 가운데서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1%포인트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건데 물론 이것도 기금운용본부에서 이 말은 나왔어요. 뭐 그렇다고 당장에 매도세가 끊긴다 할지 추가적으로 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도가 되는 뉴스긴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그 정도 밴드가 늘린 게 반드시 시장에 도움이 될 건지는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이라는 뭐 대부분의 기금들이 그렇지만 전략적인 자산 배분을 한번 설정을 하면 그거 쉽게 바뀌는 부분들이 아닌 거고 또 국내 부분에 일정 부분 늘렸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외 투자에 대한 그 향후 늘어나겠다는 부분이 줄어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만 가지고 뭔가 시장의 수급이 크게 달라질 거다라는 기대는 다소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사실 수급적으로 상당히 불편했던 게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 노후 자금이 어쨌든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을 때 또 다른 안전반으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까지도 그랬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수가 또 많이 빠지면 이렇게 팔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해서 뭐 국내 주식 몇 프로, 해외 주식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지수가 많이 빠지면 이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또 많이 오르면 계속 팔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오를 때 불편함이 있다라는 건데 오히려 최근에 과열해소 측면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시장에서 이렇게 과열이라든가 아니면 버블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도 볼 때는 반드시 꼭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게 늘렸다고 그래서 정말 매수가 들어올 거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저 이전보다는 조금 매도세가 조금 둔화되는 정도 이렇게만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국민연금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수급의 주체는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두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축을 중심으로 시장을 해석하시는 게 낫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을 이끄는 주역이 아니라고 볼 때는 불편한 이슈인 것만은 분명하고 우리 시장에 장애물인 것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부분과는 좀 연관짓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수급 변화가 일어나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다만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로직이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금 많이 팔았었던 종목을 중심으로 내가 한번 매수를 해볼까? 그런데 마침 많이 팔았던 이런 대형주들 삼성전자, LG화학, 셀트리온 이것들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또 좀 매수세를 나타내니 나는 그쪽으로 가는 게 그러면 더 맞지 않을까라는 확신은 좀 들게 되거든요. 이 관점의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그 관점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대부분 기금들은 한국에 대한 주식시장에 이렇게 할 때는 대부분 코어 스트레이트 전략, 쉽게 얘기하면 핵심 위성 전략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핵심 전략이 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팔았다라고 하면 그냥 지수를 팔았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수에 있는 구성 종목이 큰 종목 비중으로 골고루 줄였다라고 본다라면 사실 그것과 연관지어서 사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고요. 사실 국민연금이 팔았는데 다시 살 거니까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냥 기업별로 놓고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또 실적점만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게 맞는 거지 꼭 국민연금이 비웠는데 다시 채운다고 해서 그 종목을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지수형으로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지수를 다시 산다라면 모를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다소 조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전략을 좀 생각하시면서 짜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전략은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 새롭게 짜 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저도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렇게 나눠서 질문을 드리는 게 이제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보면 성장주와 그러면 경기 민감주 정도는 좀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시점에서 대형주 쪽으로 그러니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도 이제 만약에 탄력이 다했다면 다시 한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성장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 좀 어느 쪽에 비중 두고 계십니까? 사실 그 지난 몇 년간 주식을 하면서 그 표현이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어떤 게 경기 민감주고 어떤 게 경기 뭐 둔감주인지 얘기하기도 좀 어려웠을 네. 정도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경기 민감주 같은데 실제 가치주이면서 성장주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애매해졌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전에 성장주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 지금 당장 실적은 나오지 않는데 네. 향후에 큰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성장주라고 많이 불렀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시장에 바뀌면서 지금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상당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요즘 성장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실적주가 쉽게 하면 지금의 실적주라는 지금의 가치주죠. 네. 지금의 가치주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성장주하고도 맞물리는 구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냐 실적주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여러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뭐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앞서도 잠깐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네.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되지만 향후에 성장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뭐 긍정적으로 향후에도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전과는 다른 게 있어요. 이전 같으면은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움직이지만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경제를 다 세웠지 않습니까? 흔히 예. 얘기하는 서비스업들 그렇게 관련해서 본다라면 이제 굉장히 정지가 됐던 서비스업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정상화 수혜주는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거를 경기 민감주로 본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여행이니 아니면 항공이니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경기 정상화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구간이 될 거고 이전에 우리가 봤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동안 서비스업에 대한 향유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그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하게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훨씬 더 실적도 좋아지고 한 번 더 슈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 말고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뭐 그린 관련해서 놓고 보면 네. 이전에 우리가 그린이 뭐 태양광,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풍력 이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최근엔 조선도 그린이 돼가고 있죠. 네. 아시다시피 국제 해사기구에서 이제 연료 관련 규제가 있었었고 그래서 네. 기존에 우리가 벙커 시유를 떼던 그런 그 선박들이 대부분 이제 LNG 선으로 바뀌는 네. 그런 과정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런 그 조선 관련주도 그린으로 가고 또 나 말씀드린 자동차도 좋고 조선도 좋다 보니 뭐 철강도 따라가고 이게 다 맞물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시장을 유기적으로 보면서 이 관련성을 가지고 기업이나 종목을 찾아보시면 결코 뭐 실적주냐 민감주냐 가릴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가 조금 접근해야 될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좋은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좀 채워지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코로나19 정상화 수혜주에 대해서 항공주나 여행주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린과 관련해서 오히려 무겁다고 느껴지는 조선이나 철강 쪽으로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스토리와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한 전망과 전략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신한금융투자 위탁운용총괄 이선엽 부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